저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유부녀예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남편이랑 이야기한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의견이신가요? 그래, 내 의견이다. 우리 아들이 평원장 외동딸이랑 눈이 맞았거든. 이제야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찾았으니 넌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이나 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설마 했던 상황이 정말로 일어난 거였지요. 의리가 너 거두어준 거나 다름없는데 네가 뭘 해주기는 했냐? 역시 아들을 더 급 있는 집안이랑 결혼시킬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그러려고 하니까 얼른 이혼 서류에 서명해라. 우리가 그동안 너 먹여 살렸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대상이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하는 것도 당연히 화가 났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임신 3개월 차였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임신 안정기가 지났지만 일부러 남편과 시댁에게 말을 안 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남편의 불륜을 부추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가 없어서 임신 사실을 말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아나무인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 행복해야 할 임신 소식조차 숨겨야만 했던 저는 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평소에 손자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임신 3개월 차인데 그래도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임신까지 했는데 절 버린다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는 조금 움찔하더라고요. 손자를 보는 건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린 채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애를 낳고 말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애를 없앨 거면 돈은 주마. 만약에 낳더라도 돈은 줄 건데 대신 애를 우리 집에 입양 보내라. 그렇게 알고 일단 이혼 서류에는 서명해. 저는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어머니를 알아갈수록 이미 각오를 세게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서러워서 울컥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없애라고 하고 낳더라도 입양을 보내라고 하다니 정말 저와 제 아이는 버릴 것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한몫했어요.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이런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원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할 때부터 자기 의지가 약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대부분 따르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자기야, 나는 점심에 점심 메뉴 고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 매일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진짜 일이야. 그치, 직장인들은 점심에 뭐 먹을지 고민하는 게 일이잖아. 당신 팀에는 그런 사람 없어? 점심 메뉴 정해주는 사람. 아니면 사다리 타기로 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런 사람은 없어. 사다리 타기도 안 해. 그리고 나는 혼자 먹을 때도 종종 있거든. 그래? 그럼 당신은 혼자 먹을 때 점심 메뉴 어떻게 정하는데? 나? 난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엄마한테 물어보면 금방 정해주시거든.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만나면서 지켜봤는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인 것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일단 두고 보았는데
보다 보니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 자기야, 오늘 옷 정말 잘 입고 나왔네. 잘 어울린다. 완전 멋쟁이야. 원래 이렇게 센스가 좋았어? 정말? 고마워. 오늘은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고 나왔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이렇게 툭 하면 튀어나오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영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지난 후부터 남편에게 진지하게 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좀 줄여보면 어떤지 물어보았어요. 자기야, 난 자기가 정말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 자기는 어머님에 대한 의존이 좀 강한 편이야. 혹시 자기도 알고 있어? 알고 있기는 해. 혹시 보기가 좀 그랬어? 그랬으면 미안해. 아니. 나한테 미안하라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야. 그냥 자기도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앞으로도 어머니랑만 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도 자기 의지를 가지는 게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겠어? 그렇지. 내가 좀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아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나도 노력할게. 고마워, 자기야. 남편은 이렇게 알아듣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저는 기다렸죠. 이랬던 남편이 저와 결혼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똑부러지는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편인데 당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그런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본인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저에게 끌렸던 것도 같아요. 어쨌든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닌 제 말을 따르겠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난 사실 평생 우리 엄마 말만 듣고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을 만난 후로는 우리 엄마 말보다는 당신의 말이 더 의지가 돼. 그래서 엄마 의견이랑 상관없이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엄마한테 말씀드리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인 의견을 관찰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을 우연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한 번의 우연을 필연인 줄 알았고 남편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단 한 번 일어난 우연에 불과했는데 말이에요. 당시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는데 불같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우리는 남편의 의견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뭐? 이것들이 아주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어. 누가 혼인신고하라고 허락했어? 아들, 너 나한테 이러기야? 어떻게 엄마한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 엄마 기절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엄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나는 엄마 말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엄마가 좀 인정해주면 좋겠어서. 사실 혼인신고라도 하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허락 안 해주셨을 것도 아니까.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직업, 집안, 학벌 세 가지 다 갖춘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 네가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짓을 해? 이 엄마가 아주 분하다 분해. 시어머니는 굉장히 화를 냈고 남편은 쩔쩔맸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역시 시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라서 바로 이혼을 시킨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고 친인척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작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결혼식은 내가 억지로 허락해 주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조건이 안 좋아서 남 보기 부끄러우니까 결혼식은 작게 해라. 그냥 친인척만 초대해서 빨리 끝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걸로 해라. 그래도 감사해요, 어머님. 끝까지 허락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으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결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서 시어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그저 결혼한다는 사실에 기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지내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떠올려 보면 참으로 아무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한참 뒤에나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한 뒤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 시댁에 인사 간 날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랑 결혼시킬 생각 없었다는 것만 똑똑히 알아둬라. 그러니까 넌 근시일 내에 빨리 손자나 낳아. 그거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쓸모없는 며느리니까 아이라도 빨리 낳아란 말이야.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막상 결혼을 하고 집안 사람이 되면 마지 못해서라도 정을 좀 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어쨌든 그때의 저는 그래도 꿋꿋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까지는 남편이 저를 아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대들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니 위안을 삼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여보, 오늘 엄마 때문에 속상했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나랑 당신을 아끼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넓은 마음으로 봐줘. 알겠지? 고마워. 고마워,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은 편하다. 당신 말대로 시어머니가 언젠가 나를 좀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저와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고 나자 남편은 콩깍지가 떨어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못 가서 저보다는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고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걸로 시어머니랑 똑같이 저를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는 식은 음식은 안 먹는다니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는 항상 모든 음식을 다 뜨겁게 해서 줬는데 여보는 왜 식은 반찬도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거야? 당신 반찬 온도까지 하나하나 투정하는 거야? 진미채 볶음 같은 걸 누가 일일이 데워서 먹어. 그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해줄 수는 있는데 시어머니 핑계까지 대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거지 어머니랑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당신도 나랑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답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가끔 정말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이런 모습은 심해져 가기만 했죠. 이게 반복되니 혹시 연애를 했을 때는 마마보이의 모습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바뀌었던 것은 아니고 연애 때는 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일 뿐이었나 하고요.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마음을 내려놓고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저는 그때쯤 되어서야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인데 그 짧은 시간 만에 남편이 바뀌었다고 굳게 믿었다니. 남편이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던 그 사건 하나로 저는 남편을 완전히 믿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순간에 불타는 사랑을 영원할 것으로 믿고 시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지 않고 덥석 결혼을 한 것이었죠. 결혼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여자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제가 그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본 모습을 드러내고 나자 저에게 남은 것은 제 편은 들어주지 않는 마마보이 남편과 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시어머니뿐이었어요. 그렇게 의심 없이 결혼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예전의 의지박약한 아이로 돌아가 있었어요. 정말로 사람을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주말마다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한테 어디 간다 말도 없이 둘이서 외출을 자주 하더라고요. 전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뒤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죠. 아무리 봐도 선보는 자리 같았거든요. 아유, 병원장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네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꽤 찼잖아요. 그런데 병원장님 댁 따님도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들어서요. 우리 아들이랑 좀 알고 지내면 어떨까 하고요. 사모님 댁 아드님이랑 알고 지내서 나쁠 것 없죠. 친구로 어울리고 하다 보면 좋은 인연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니까 참 보기 좋네요. 약속 잡고 만나기를 여러모로 잘했어요. 시어머니와 병원장이 그런 대화를 하는 동안 남편과 병원장의 딸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힐끔힐끔 볼 뿐 별말이 없었어요. 뭔가 눈치는 다 채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뒤 따졌어요. 당신 오늘 시어머니랑 누구 만나고 온 거야? 발뺌할 생각은 마. 내가 다 봤는데 식사하는 자리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더라. 혹시 선보러 다니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유부남이 무슨 선을 봐? 당신 설마 따라왔어? 선이라니 그냥 아는 병원장님 댁이랑 같이 식사한 거야. 그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남편은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든 남편은 의심 없이 그냥 따라 나갈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수상한 외출은 계속되었어요. 전 설마 결혼까지 한 남편을 시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새 결혼 상대를 물색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제 존재를 숨기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결혼식에 친인척만 초대하라고 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이혼하는 일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아 할 정도로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돈이 많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 말이에요.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것 정도는 시어머니에게 별것 아닌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취급조차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어차피 버리면 되는 카드인데 취급해줄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적당히 남편의 고집이 꺾일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었겠죠. 생각해보면 아들을 마치 도구처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도 만무한 것 같았어요.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하지만 힘들어할 새도 없었죠. 그 시점쯤에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기뻤지만 지금 제 결혼 생활이 불안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말을 해봤자 오히려 상황만 불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일부러 알리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임신 사실은 숨겨두어야 할 것 같은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임신 3개월 차가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전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시댁과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애를 없애거나 애를 입양 보내라고 말을 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 좋을 대로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대로 조건을 걸었어요. 돈만 아는 시어머니는 돈으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서 제 아이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제 쪽에서 조건을 걸게요. 이혼하는 대신에 저에게 집 한 채랑 매달 생활비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서 제 아이를 찾지 마세요. 제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할 거예요. 이 조건 받아들이시면 이혼은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저의 제안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선뜻 제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좋아, 그렇게 하마. 네 말대로 집 한 채랑 생활비 주마. 그리고 애는 네가 키워. 우리 집에서는 찾을 일 없을 거다. 그러면 되는 거지? 네, 좋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협의이혼으로 해드릴게요. 대신 집 한 채가 제 명의로 되고 생활비가 입금되기 전까지는 서명 못 해드려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해 올 테니까 거기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내건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시어머니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는 약속한 집과 생활비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녀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합의해서 이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바보 같은 남자에게 빠져서 한때 불타는 치기로 결혼까지 해버리다니. 똑 부러진다던 저는 이제 없는 것 같았어요. 그 결과로 돌싱 싱글맘이 되었으니 수업료도 참 톡톡히 치렀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양심 없는 행동 때문에 이혼 후에 한동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집에다 생활비까지 받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끝났다거나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그냥 한동안 우울할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우울해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새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거든요.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전 남편은 꼴도 보기 싫었지만 아이는 저의 아이였고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불행했던 제 결혼 생활에서 얻은 유일한 보석이었죠. 이혼으로 받은 상처는 아이를 통해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혼 후 저의 생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출산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벼랑간 이전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다시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랑 아들이 이혼할 때 약속했던 조건 그거 취소해줘. 부탁이다. 제발 손자 좀 만나게 해줘. 갑자기 오셔서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끝난 이혼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봤자 너무 곤란한데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해줄래? 집을 한 채 더 줄까? 돈이 더 필요해?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제발 손자 좀 우리 집으로 보내줘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찾지 말라고 했던 건 교육상에도 안 좋아서였어요. 그쪽 집안 특히 어머니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완강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어머니가 하도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길래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진이 빠져서 대체 이제 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이전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러했어요. 사실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병원장 딸과 혼사가 한 번에 틀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이혼을 한 후에 2번 정도 더 맞선해봤다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어떤 병원장의 외동딸과 이전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직전에 조건을 맞춰보다가 이전 시어머니가 결혼 상대에게 산부인과 검진 결과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장의 외동딸이 한 번 이혼한 적이 있어서 혹시나 싶었다고 했죠. 그런데 산부인과 결과가 멀쩡한 거야. 그래서 아들이랑 결혼을 시켰는데 계속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아서 내가 몰래 그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병원장 외동딸이 불임이라는 거야. 그 거짓말쟁이가 불임이라는 것을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야 글쎄. 돈이 그렇게 탐났던 거지. 쌤통이네요. 그렇게 병원장 딸 학벌 좋은 여자 찾으시더니 불임 며느리 얻게 되셨네요. 그냥 자업자득이신 것 같은데 얼른 돌아가세요. 아들 이혼시키는 것에 망설임도 없으시니까 저 말고 다른 여자 다시 찾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병원장 딸이랑 벌써 노발대발하면서 이혼시켰지. 그런데 그 뒤로 다른 병원장의 딸을 알아봤는데 글쎄 소문이 난 건지 아무도 우리 아들이랑 맞선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네가 낳은 아이가 없으면 이제 우리 집안 대는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주고 손자를 만나게 해줘라. 못하면 다시 결혼해도 좋아. 우리 집안 돈 많은 거 알지? 아들도 다시 결혼해도 좋다고 하니까 네가 생각 좀 해봐라. 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혼하라고 강요할 때는 언제고 뭐 다시 결혼하라고요? 죄송한데요. 저는 그쪽 집안이랑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때 결혼한 건 제 인생의 실수였다고요. 제 아이는요. 결혼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조건 같은 게 아니에요. 제 소중한 아이를 내놔라 마라 그딴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전 남편이랑 얼굴 마주할 생각도 없고요. 이혼 조건은 이미 계약서까지 쓰고 끝난 이야기니까 저는 취소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이전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러자 며칠 뒤 전 남편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마 이전 시어머니가 시켜서 온 것 같았어요. 잘 지냈어?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괜찮아? 아니, 그럴 시간 없어. 특히 당신이랑 이야기할 시간은 더더욱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당신만 괜찮으면 그냥 나랑 다시 결혼을 하거나 애를 만나게 해줘. 그러면 돈은 더 많이 줄 수 있어. 예전에 당신이랑 이혼할 때 엄마가 작성했던 계약서인데 이거 파기하고 새로 계약서 서명하면 돼.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전 남편은 새로운 계약서까지 들고 왔어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사람다운 구석이라고는 없는 집안이었죠. 전 남편은 그냥 이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를 찾아와서 하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과 아이를 걸고 돈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로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정말 끔찍해하면서 전 남편을 쫓아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헛소리하지 마. 이미 당신네 그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나는 내 아이를 걸고 돈 거래할 생각 없다고 했어. 결혼도 마찬가지야.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다음에 찾아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다시 만난 반려자였어요. 사실 지금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과는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결혼에 신중한 입장이었고 상대방도 그런 저의 입장을 존중해 주어서 저희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진심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반려자는 사실 전 남편과 구면이었어요. 잘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얼굴을 서로 본 사이였죠. 그래서 저에게 쫓겨나간 전 남편을 보고 제 반려자가 말했어요. 어? 저 사람 정 사모님 아들 아니야? 당신 전 남편이잖아. 저 사람이 당신을 왜 찾아왔어? 다시는 얼굴 보지 않기로 계약서까지 쓰고 이혼한 사이 아니었어? 맞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번갈아서 나보고 이혼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합치자고 하잖아. 본인들이 재혼으로 손잡을 재간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온 거 같은데 나는 정말 소름 끼치게 싫어. 다시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신경 쓰이지. 미안해. 내가 원한 일은 아니야. 정말로.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제 반려자는 생각에 빠진 얼굴이 되었어요. 제 과거 이혼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보니 저만큼이나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았죠. 그 사람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결심을 한 듯이 홀가분한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봤는데 이 일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래야 당신도 마음에 짐이 없어질 거고 나도 불편한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서 다시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그딴 소리를 하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당신 복수까지 해서 정리할게. 걱정 말고 있어. 사실 제가 만나게 된 사람은 이전 시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시어머니가 재산을 불린 경위와 긴밀하게 연관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이전 시어머니는 주식을 해서 말년에 큰 돈을 벌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이전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에는 지질이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식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제 반려자를 만나 이전 시어머니는 인생이 펴게 된 것이었어요. 즉, 이전 시어머니의 돈을 불려준 것이 바로 지금의 제 반려자예요. 이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아직 10대였을 시절 평생 모은 종잣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다 보니 전문 주식 트레이더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지금의 제 반려자를 만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행운이었죠. 제 반려자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전 시어머니의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도록 정보를 주었다고 했어요. 경제 흐름과 매수 타이밍 등이 딱 들어맞아서 이전 시어머니는 몇 년간 몇 번의 시도 끝에 큰 돈을 거머쥐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전 시어머니는 제 반려자를 거의 신처럼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때 정 사모님이 나를 거의 신처럼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도 좀 어색하기는 했지. 그렇게까지 나를 높이 쳐주고 떠봤더니 고맙기는 한데 난 그냥 주식 트레이더잖아.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실력이 좋기는 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도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으니까 고객으로 아는 사이로 계속 지내왔지. 게다가 본인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하니까 날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챙겨줬어. 정 사모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거야. 제가 이전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의 반려자가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였어요.
사실 저도 전 남편과 살았을 당시에 지금의 반려자와 이전 시어머니의 관계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그때는 지금의 반려자와 저는 친하지 않았고 안면만 트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당시 이전 시어머니가 지금 제 반려자만 만나면 아주 오버를 하면서 아부를 하는 통에 저도 좀 어색하다고 느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공수한 위스키랑 캐비어를 마련했어요. 이거 받으시고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간.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 제 구원이에요. 정사모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거 없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것뿐인걸요. 제가 언제나 맡기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꼭 빈손으로 배워요. 감사합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 지금의 제 반려자만 만나면 거의 무슨 사이비 종교 신도 수준으로 말을 했어요. 제가 듣기에도 남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하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러나 제 반려자도 부담스러워했던 것이었겠죠. 어쨌든 당시에도 제 반려자는 저와 전 남편에게도 꼭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인성이 바른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이혼을 한 이후에 제가 이혼을 한지 모르고 지금의 반려자가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자 몰랐지만 신뢰를 범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만나는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그 후에 제 반려자가 저희 집에 들러 간단한 선물을 주고 가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하면서요. 물론 손님들에게 주는 선물이었겠지만 일부러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식사라도 한 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지금의 제 반려자도 힘든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돌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친구가 되었고 몇 번 만나는 동안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죠. 어쨌든 그런 지금의 반려자는 저 대신 이전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일단 제 반려자는 이전 시어머니와 했던 계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주식 클래스에서도 강퇴를 시켰어요. 그러자 이전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제 반려자를 찾아왔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말도 없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선생님께 못한 게 있나요? 정말 잘해드렸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한테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정사모님, 저한테도 선이라는 게 있어서요. 주식 거래 관련해서 뭘 잘못하신 건 아닌데요. 제 삶이랑 관련이 크게 있으셔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저랑 거래하기 불편하시면 다른 트레이더들 찾아가서 거래하시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삶은 다 선생님 덕분에 이루어진 건데 선생님 삶에 제가 선을 넘었다니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편하실 겁니다. 정 사모님이 아들까지 보내서 설득하려고 한 이전 며느리 아시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반려자입니다. 저희는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 사모님이 찾아와서 제 반려자에게 다시 결혼하라고 강요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정 사모님과 계속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 일은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주세요. 내 반려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 이전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이전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전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까 싶었는데 이전 시어머니는 제 반려자를 몰아세우는 것을 선택했대요. 뭐? 그게 정말이야? 이 배신자들끼리 만났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것들이 아주 끼리끼리 손을 잡고 우리 집안만 괴롭히지? 오냐,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반드시 손 써서 복수할 거야. 네 놈 없으면 내가 돈을 못 벌 줄 알고? 더 능력 좋은 트레이더 구해서 네 놈이 했던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테니까 두고 보라고. 이전 시어머니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꿔 제 반려자를 몰아세우더니 가버렸다고 했어요. 저와 제 반려자는 일단 이전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친 것만으로도 꽤 만족했죠. 더 이상 이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올 일은 없을 테고 복수도 나름대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제 반려자가 다른 주식 트레이더를 통해서 이전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 시어머니는 정말로 다른 주식 트레이더를 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쫄딱 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전 시어머니는 주식업계에서는 나름 이름 있던 큰손이었던 터라 이전 시어머니가 망했다는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재기를 하겠다면서 남은 돈을 다 코인에 쏟아 부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코인에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으니 잘 될 리가 만무했고 돈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까지 받아서 매매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순식간에 나라까지 떨어진 것인데 주식과 코인의 무서움을 제대로 모르면서 주식 트레이더를 냉대하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니 일어난 일이었겠죠. 이전 시어머니의 재산은 한순간에 꿈이었던 것처럼 다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는데 복수가 생각보다 더 처절한 결말을 가져와서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했어요. 심성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돈을 벌고 사는 세상이라는 게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그 심성 때문에라도 돈이 많아서 편하게 살 팔자는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와 제 반려자, 제 아들은 셋이서 아주 다정하게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어진 것이 후련해서 제가 좋은 식사를 사기로 했거든요. 저는 값비싼 코스 요리를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함께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고깃집에서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 고기 더 리필해 주세요. 항정살이랑 목살이랑 삼겹살이요. 이 아들, 이거 고기 빨리 담아. 어서 담으라니까. 빨리빨리 못해? 아유,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곤란하죠. 드시고 가시는 건 괜찮은데 리필해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막 퍼담아 가시는 건 안 돼요. 그렇게 고기를 쓸어 가시면 저희는 뭘로 돈 벌어먹고 살라고요? 이건 안 되니까 그만하시죠. 뭐요? 여기 무한리필집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무한리필 받아서 고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 마음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너무 곤란해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찰 부를게요. 경찰? 아니 진짜 이 사장님 너무하시네. 진짜 보자 하니까 간도요. 그럼 이제 일어나면 되잖아. 이전 시어머니는 예전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진성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여러 감정이 들더군요. 다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에 반해 이제는 저런 사람들과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게에서 나오던 이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저희를 발견했고 이전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다짜고짜 따지는 것이었어요. 아, 이거 선생님 아니야.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배신자지, 배신자. 이년아, 너도 마찬가지야. 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등을 돌리고. 너희 다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려고 그런 거지? 안 그래? 이것들이 진짜. 조금만 있어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폭등하면 너희 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줄 거야, 아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아이와 반려자 보고 걱정 말고 먼저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여전하시네요. 배신자요? 배신자는 그쪽이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불륜을 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아이를 없애라느니 그딴 소리 하면서 내쫓았고 나중에는 또 아이 내놓으라고 한 게 그게 바로 배신자죠. 안 그래요? 그리고 돈 있다고 특별 대우 해드린 적 없고 지금 돈 없다고 특별히 무시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쪽의 성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전 같았으면 벌써 돈 써서 너랑 그 남자 잡아들여서 아주 고문을 했어, 고문을. 지금은 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이것도 얼마 못 갈 거야. 내가 돈만 벌면 이것들을 아주 가만히 안 둘 거야. 아직도 그 환상에 빠져 계세요? 이제 돈까지 대출받아서 주식이랑 코인 하신다면서요. 그게 될 줄 아세요? 어차피 주식이랑 코인도 잘 몰라서 트레이더한테 맡겼던 거잖아요. 그쪽 인생 완전히 쫑난 거예요, 쫑. 그동안 외쳤던 돈이랑 집안 다 무너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성질머리 부리면서 살아온 덕분에 당신 아들도 제정신은 아니잖아. 제 생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돈 벌어서 제 앞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이제 갈 길 가시고 서로 제발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가자 뒤에서 이전 시어머니가 아주 빽빽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이제는 정말로 저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이 끊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들이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혼해서 이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옆에는 이제 좋은 반려자가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할 생각이에요. 과거에 끔찍했던 인연을 끊어낸 것이 정말로 다행이고 이제는 제 행복만 생각하려고요. 앞으로는 제 아들과 반려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